5억 원 복권 당첨의 기쁨도 한 상자의 홍삼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60년을 바친 대가조차 존중받지 못하자 결국 이혼과 멀리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역시 돈으로는 가족의 정을 살 수 없지만 자유는 살 수 있군요. 저녁 6시. 아들 평과 며느리 설이 퇴근했습니다. 제가 4가지 반찬과 국을 다 준비하고 5억 당첨 소식을 알리려던 참이었어요. 어서 와. 손 씻고 밥 먹자. 평인의 부부가 먼저 식사하라고 했지만 8살 손녀 대보는 혼자 먹을 수 있어도 2살 반 손자 이보는 제가 떠먹여줘야 했죠. 갑자기 설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 홍삼 누가 뜯었어? 한 상자 없어졌잖아. 제가 이보를 안고 온화하게 설명했어요. 설아, 그건 내가 먹은 거야? 어지러워서 그냥 뜯었는데. 설의 얼굴이 확 변하더니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먹었다고? 그 눈빛은 마치 내가 먹을 자격도 없다는 듯 했어요. 죄짓은 아이처럼 고개를 끄덕이자 설은 더욱 흥분했어요. 이건 우리 엄마 생신 선물이었는데 당신이 이럴 수 있어? 아무 말도 없이 남의 물건을 함부로 뜯다니 예의가 없어요. 가정 화합을 위해 제가 먼저 제안했죠. 설아, 정말 미안해. 10만 원 줄 테니 다시 사면 안 될까? 오히려 설은 더욱 화를 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신이 돈을 준다고? 그 돈도 사실 우리 평이 번 거잖아. 애들도 참는데 당신은 왜 그리 조급했어요? 홍삼 한 입 안 먹으면 죽기라도 해? 평이 설을 달래려고 제게 말했어요. 엄마, 어서 사과해요. 설마 홍삼이 선물용인 걸 몰랐어?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어른이라서 참아야 했죠. 귀까지 나무라며 늙은이가 무슨 욕심이 그리 많아? 어서 사과해. 울고 있는 손자를 보며 모든 걸 감수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다음부턴 절대 안 그럴게. 하지만 설은 더욱 과격하게 반응했어요. 이런 시어머니 처음 봐. 당신은 일부러 우리 엄마 선물을 방해하려는 거죠. 이 집에서 못 살겠어. 이혼할 거야. 평이 3시간 넘게 방에서 설을 달래는 모습을 보며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요즘 신부 맞추려면 예단 1천만 원의 금반지, 차량과 집까지 마련해줘야 하는데 작은 불화쯤은 참아야 했죠. 이후로 제가 사온 초콜릿과 사탕이 사라진 걸 발견하고 CCTV를 확인했더니 설이 전부 쓰레기통에 버리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손발이 덜덜 떨리며 60년 인생을 돌아봤어요. 손주 돌보기에 밤잠 설치고 평인의 집안 살림까지 지원했는데 설은 올해부터 겨우 일을 시작했을 뿐 그전엔 낮잠 자고 쇼핑하며 신혼처럼 살았죠. 귀는 월급 25만 원 중 23만 원을 설의 용돈으로 주고 우리 노부부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날 밤 귀에게 말했어요. 시골로 돌아가자. 여기 있으면 평이만 힘들잖아. 하지만 귀는 고개를 저으며 다른 집 노인들도 다 자식들 도우면서 사는데 지금 돌아가면 뒷말 나와 라고 했습니다. 설이 종종 내뱉는 어른다운 모습 보여야 늙어서 보살펴줄 거 아냐는 말에 우리에겐 평이밖에 없으니 어쩔 수 없었죠. 얼마 후 설이 회사를 그만두더니 제가 친정조카 손자 돌잔치에 참석하려고 하자 김설과 상의했다. 내일 바로 돌아올게.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임설은 마음에 들지 않는 듯 말했다. 엄마, 제가 무례한 건 아니에요. 원칙적으로는 외삼촌 집 경조사에 가셔야 맞지만 우리 이보는 태어나서 줄곧 엄마가 키우셨잖아요. 아이가 저를 안 받아들이는 데다 대보는 등하교 차량도 있어야 하고 혼자서는 감당이 안 돼요. 그냥 가지 마세요. 평소엔 다 받아줬지만 이번 경조사 문제는 예의 차원에서 꼭 가야 하는 일이었다. 설아, 이번엔 꼭 가야 해. 너희 결혼식과 아이들 돌잔치 때도 다들 축의금을 보내줬잖아. 예의를 지켜야지. 임설은 고집을 부렸다. 안 된다고요. 그냥 50만 원 보내면 되잖아요. 어차피 곽가 집안 손주들 일인데 알아서 하세요. 말이 통하지 않아 남편 곽귀와 상의했다. 결국 귀가 하루 휴가를 내서 손주들을 돌보기로 했다. 다음날 서둘러 고향에서 돌아오니 집안은 아수라장이었다. 평과 귀 모두 출근을 안 한 상태. 임설이 화난 얼굴로 달려들었다. 이게 어른들이 할 짓이에요.
이렇게 이기적일 수가. 잔치밥이 그렇게 맛있었어요. 손주들 버려두고 먹자러 가다니. 곽가 사람들밖에 못하는 짓이에요. 어리둥절에 묻자 아들이 말했다. 아버지가 대보한테는 라면만 먹이고 이보한테는 분유 타주기만 했어요. 빨래도 안 하고 집안일은 하나도 안 하셨다네요. 임설이 탁자 위 과일 접시를 내던졌다. 살 수 없어. 다른 집 어른들은 이러지 않는데. 배고파 죽을 뻔한 손주들 두고 잔치 먹으러 가다니. 당신들 늙을 때까지 안 보자고. 이혼이야. 오늘 당장이야. 아들이 투덜거렸다. 경조사만 안 가셨으면 이럴 일 없었잖아. 엄마. 좀 어른답게 행동해요.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는데 가정까지 어지럽히지 마세요. 귀도 화를 냈다. 내가 꼭 가겠다고 고집부린 탓이야. 집에 밥이 없어서 가는 거야? 체면 다 구겼어. 세 사람의 비난 속에 두 아이는 울부짖었다. 집안의 물건은 모조리 부서졌다. 그 순간 모든 미련이 사라졌다. 평생 시부모 모시고 자식 키우며 살았지만 정작 존중은 받아본 적 없었다. 엄마, 어서 설아한테 사과해. 아들의 명령에 눈물을 참으며 말없이 서 있었다. 내가 정성껏 키운 아들이 이 모양이니? 아들이 고함쳤다. 내 가족을 파탄내고 싶어서 이러는 거야? 귀가 갑자기 머리를 후려쳤다. 충격으로 정신을 잃고 병원에 실려갔다. 의식이 돌아왔을 땐 링거를 맞고 있었다. 1시간 뒤 임설의 전화가 왔다. 어른 역할을 못하면 저도 예에 안 지켜요. 이 집에선 당신이나 저나 한 명만 살겠어요. 말을 꺼내려는 순간 전화가 끊겼다. 곧장 달려온 귀는 욕을 퍼부었다. 망할년. 내가 있으니까 집안이 망한다. 당장 죽어버려. 내가 죽어. 내가 외쳤다. 이 집 싫어. 더는 못 살겠어. 간호사가 말리지 않았으면 또 맞을 뻔했다. 귀는 소리쳤다. 늙은이 혼자 썩어라. 당장 내 집에서 나가. 퇴원 후 싱글룸을 구했다. 이혼을 요구하러 갔을 때 평이 말렸다. 나이도 많으신데 이혼하면 어디 가서 사세요? 누가 돌봐드려요? 그냥 아이들 돌보고 사과하세요. 제발 저만 힘들게 하지 마세요. 내가 낳아 키운 아들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내 아버지와는 무조건 이혼할 거야. 내가 상관하지 마. 곽평이 흥분한 목소리로 따졌다. 이혼하면 어디 갈 건데? 대보랑 이보는 누가 키우고? 엄마. 이제 나이도 그렇게 많으신데 이렇게 이기적으로 굴지 마세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60년을 살아오며 평생을 희생했는데 이제야 도망치듯 나왔더니 친아들이 이기적이라고 하다니. 눈이 붉어지며 울음을 터뜨렸다. 그래. 이기적인 거야. 내가 평생을 너 키우고 내 애들까지 키우면서 밥해주고 빨래해주고 다 했는데 고마운 소리 한마디 못 들었잖아. 이기적이면 어때서? 곽평은 당황한 표정이었다. 엄마가 이혼하면 전 신경 안 쓸 거예요. 화가 난 목소리로 외쳤다. 못 써주겠다면 말고. 이제 내 속 다 봤어. 말을 마치자 발길을 돌렸다. 길에서 곽귀의 전화가 왔다. 체면 차릴 줄 모르나? 마지막으로 묻는다. 집에 올 생각 있냐? 주저없이 대답했다. 안 가. 안 떨어지면 손자 된다고. 곽귀와의 이혼은 순탄치 않았다. 아들은 반대했고 곽귀도 아이들 돌볼 사람이 없다며 버티기 시작했다. 작은 임대주택에 홀로 앉아 통장에 찍힌 72억 원을 바라보며 새 삶을 계획했다. 첫 번째로 여행사를 찾아 전국 일주 상품을 예약했다. 여행 중 곽귀가 문자가 왔다. 언제 썩을 거냐? 손주들 안 본다고? 읽지도 않고 무시했다. 그의 말은 이제 내 마음에 파문도 일으키지 못했다. 새로 산 카메라로 각지 명소를 담았고 광활한 자연이 상처투성이 인생을 치유해주는 듯했다. 한 달 후 슈퍼에서 임설과 시어머니, 곽귀, 손주들을 마주쳤다. 임설은 노려보았고 곽귀는 비아냥거렸다. 썩을 줄 알았는데 왜 왔냐? 매일 안기던 손주들은 이제 낯선 사람처럼 무표정했다. 임설 어머니가 딱딱한 표정으로 말했다. 나이 먹고 철없는 짓 하다가 주변에서 뭐라 안 해? 임설은 비웃으며 덧붙였다. 젊은 척하다가 거지 되더라도 우리 문 앞엔 오지 마. 애들로 협박할 생각 말라고.
곽귀가 팔을 잡으며 벌겋게 달려들었다. 이렇게까지 하려고? 마지막 기회다. 팔을 뿌리치며 차갑게 말했다. 기회 같은 거 필요 없어. 앞으로 남남이야. 임설이 조롱하듯 말했다. 각서 써서 관계 끊자. 나중에 말 많을 거 아냐? 곽귀도 손가락질하며 비아냥거렸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단호하게 말했다. 시덥잖은 소리 말고 이혼하러 가자. 곽귀가 즉시 곽평에게 연락해 호적 등본을 가져오게 했다. 서류를 받아들고 1시간 후 민증사무소에서 만나기로 했다. 곽평은 여전히 만류하려 했지만 임설이 호통쳤다. 내가 미련 못 버리면 우리 이혼해. 나는 항상 외부인이었잖아. 곽평이 바로 임설을 달래는 모습에 심경이 복잡해졌다. 결국 이혼 수속을 밟았고 1개월 유예기간 후 공식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임설이 각서 작성을 요구했고 곽평은 눈물을 머금으며 모자관계 단절 서약에 도장을 눌렀다. 나 역시 주저없었다. 2장의 법정 문서를 가방에 넣으며 속이 후련했다. 곽평이 눈살을 찌푸리며 끝까지 내 눈을 보지 않았다. 나도 그를 거들떠보지 않았다. 이제부터 나는 그들과 완전히 인연이 끊어졌다. 한 달 후, 나와 곽귀는 무사히 이혼증을 받았다. 민정국 문을 나서자 곽귀가 비웃듯 말했다. 이제 내 신세는 길거리 노숙자보다도 비참해질 거다. 나는 그에게 대꾸하지 않았다. 한마디도 하고 싶지 않았다. 반평생을 살다 드디어 내 인생을 위해 살 수 있게 됐다. 이혼 후 내가 처음 한 일은 1층 원룸 작은 집을 산 것이었다. 너무 비싼 건 감히 사지 못하고 9천만 원을 썼다. 이 작은 집 1층에는 작은 정원이 있어 채소를 심을 수 있었다. 이사간 후 첫 번째로 한 일은 괭이를 들어 땅을 파고 평소 자주 먹는 채소들을 심는 것이었다. 내 계좌에 300만 원이 넘게 있지만 함부로 쓰지 못했다. 물가가 오르는데 앞으로 의지할 데 없이 이 돈으로 남은 인생을 알뜰히 살아야 했다. 평소에는 전기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먼 곳은 택시를 탔다. 내가 사는 곳은 교통이 편리하고 생활도 편해 이동비가 많이 들지 않았다. 안정을 찾은 후 은행에 250만 원을 정기예금으로 넣었다. 1년 만기. 이자율이 8%로 1년 이자 7만 원이면 생활비로 충분했다. 남은 8,820만 원 정도로 작은 사업을 해 수입을 올릴 생각이었다. 바쁘게 살다 갑자기 한가해지니 마음이 허전하고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이 나이에 뭘 해야 할지 몰랐다. 고민 끝에 노인대학에 등록했다. 여기서 새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생활이 단번에 활기차고 풍요로워졌다. 노인대학에서 신기한 것들을 배우며 지식이 쑥쑥 늘었고 노래와 춤도 배웠다. 이제야 진짜 사람답게 사는 것 같다. 주말. 노인대학에서 알게 된 친구 최분이 쇼핑하자고 했다. 그녀는 나이에 안 어울리게 유행을 따르더라. 나도 꾸미면 그렇게 젊어 보일 수 있다며 나를 달랬다. 그 말에 흥미가 생겨 따라 나섰다. 그녀는 먼저 화장품과 스킨케어 제품을 골라주었다. 젊었을 때 꿈에도 그런 걸 사고 싶었다. 한 번은 1년 동안 용돈을 모아 립스틱을 사서 바르곤 했다. 그런데 남편 곽귀가 보더니 집에 뭘 바른 거야? 시체 먹은 것 같아. 하며 비웃었다. 그 후로는 입술 화장을 전혀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누구도 나를 무시하지 못한다. 최부는 내 머리를 파마하고 캐주얼한 갈색으로 염색해 주었고 눈썹과 화장도 해주었다. 거울을 보니 확실히 젊고 세련되어 보였다. 그녀는 또 옷가게로 데려갔다. 이 가게 옷값은 2억 7천만 원, 9억 원 사이. 예전에는 3,600만 원짜리 노점상 옷만 사던 내가 이제는 3억 6천만 원짜리 드레스도 마음껏 살 수 있었다. 중국 풍계량 치파오 스타일의 롱드레스를 입어보자 최분이 감탄했다. 수련씨, 이 스타일 정말 우아해요. 내일 수업 때 입고 가면 남자분들 홀딱 반할 거예요. 내가 부끄러워하자 갑자기 임설과 그녀 어머니가 같은 가게에 온 걸 발견했다. 임설은 나를 보자 눈이 동그래지더니 비꼬았다. 큰손 만났구나. 사람처럼 차려입었네. 임설 어머니도 뒷말을 했다. 늙은이답지 않게 손주 돌보지도 않고 풍기물란한 일이나 하네. 최분이 화를 내며 말렸다. 말씀 좀 예의 있게 하세요.
임설이 체분을 노려보며 내가 뭔데 참견이야. 했다. 내가 임설 앞으로 다가가 경고했다. 입 조심해. 다시 모욕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임설이 냉소하며 모욕한 적 없는데 내가 자초한 거지. 어쩌려고. 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112에 신고했다. 임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말 악질이네 하며 비웃었다. 나는 차가운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을 뿐이었다. 경찰이 도착해 상황을 파악한 후 임설을 혼내며 훈계했습니다. 임설이 떠날 때도 고개를 돌려 저를 몇 번이고 노려봤죠. 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애초에 우린 이미 남남이었으니까요. 어느덧 반년이 지나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배달 앱에 건강식단, 임산부 식단 전문점을 등록했어요. 요리 실력이 괜찮아서 큰돈을 벌 생각은 없었지만 시간을 보내며 작은 수입이라도 생기면 만족할 거라 생각했죠. 의외로 사업이 잘 풀려서 알바생 2명까지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 곽평에게서 문자가 도착했어요. 엄마, 이제 화 풀리셨으면 돌아오세요. 설에게 사과하라고 안 할게요. 저는 아무 답장도 하지 않고 조용히 메시지를 삭제했습니다. 다음 날 곽평이 전화를 걸어왔지만 받지 않고 바로 차단했죠. 방해받지 않기 위해 모든 연락처를 바꿨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아들을 마주치게 됐어요. 취업활동 중 우연히 제 가게에 찾아온 거였죠. 날 보자마자 그는 얼어붙었고 저 역시 깜짝 놀랐습니다. 1년도 안 돼 백발이 생기고 초췌해진 모습이 안쓰러워 보였어요. 그는 손목에 금팔찌와 진주 목걸이, 옷차림을 유심히 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재혼하셨어요? 차가운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곽평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일을 왜 아직도 가지고 있나요? 제가 엄마 아들인 건 변하지 않잖아요. 저는 여전히 무표정하게 대답했어요. 아들은 없어요. 잘못 찾아오신 것 같네요. 볼 일 없으면 가세요. 그가 가정사정을 호소하며 매달렸을 때도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잘렸어요. 아버지는 나이 때문에 경비원도 못 구하고 곽대보와 곽이보는 돌볼 사람이 없어요. 임설은 몸이 안 좋아 일을 못하니까 차갑게 내뱉었죠. 너희들 생사는 내 알바 아니야? 결국 직원을 시켜 그를 쫓아냈습니다. 다음 날 곽귀가 가게로 찾아왔을 땐 더 극적이었어요. 변한 제 모습에 그는 1분 넘게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 모습과 너무 대조되어 아들한테 확인할 정도였죠. 이게 정말 내 엄마야? 곽평이 애원했지만 냉담하게 경고했습니다. 다시 오면 경찰 부를 거야? 이 말에 곽귀는 폭발했습니다. 내가 왜 이혼했는지 알겠다. 바람 피웠구나. 이 창녀아. 직원이 말렸지만 그는 의자를 들어 저를 향해 던졌죠. 순간 직원이 몸을 던져 대신 맞았습니다. 피를 흘리며 쓰러진 그를 보고 즉시 119와 112에 신고했어요. 도망친 곽귀는 결국 체포됐고 직원은 2도 중상을 입었습니다. 치료비 문제로 곽평이 병원을 찾아와 이해협조서를 요구하던 모습이 마지막 장면이었죠. 의사는 소소가 휴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그를 만나게 해주지 않았다. 곽평이 다시 나를 찾아왔다. 엄마. 예전에 아무리 싸워도 그건 가족끼리 일이었잖아요. 이번엔 일이 커졌어요. 아버지가 감옥에 가면 나중에 대보랑 이보가 공무원 시험도 못 보게 될 거 아니에요? 애들 앞날이 망가진다고요? 애들은 엄마의 친손주잖아요. 엄마가 나서서 사정해야 임설이 용서서를 쓸 거 아니에요? 나는 차갑게 물었다. 임설이 용서서를 쓴다고 해도 치료비랑 배상금 합쳐서 5,400만 원은 될 텐데 내가 낼 돈 있어? 곽평은 간청하는 눈빛으로 말했다. 엄마한테 있잖아요. 지금 사장까지 했으니 5,400만 원쯤이야 엄마한테 큰 돈도 아니잖아요. 나는 비웃듯 말했다. 헛소리 집어쳐. 내가 내 누구라고 내가 5,400만 원을 내? 감옥에서 썩게 내버려둬. 곽평이 여러 번 찾아왔지만 나는 만나주지 않았고 결국 그는 포기해버렸다. 수소에게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물었을 때 그녀는 물었다. 사장님은 제가 용서서를 쓰길 원하세요? 나는 담담히 웃으며 말했다. 내 마음대로 해.
나를 신경 쓰지 말고. 결국 소소는 화해를 거부했고 곽기는 상해치사 혐의로 5년형을 선고받았다. 소소를 집으로 데려와 돌보던 중 그녀가 아니었으면 난 이미 죽었을 거라 생각했다. 소소는 6개월 전 길에서 만난 19살 소녀였다. 쓰레기통에서 먹을 것을 찾고 있던 그녀를 내 가게로 데려왔고 고아원 출신인 걸 알게 되었다. 평소에도 그녀를 아꼈기 때문에 곽기가 나를 해치려 할 때 그녀가 뛰어든 것이다. 한 달쯤 지나자 소소가 숙소로 돌아가겠다고 했다. 임 할머니라고 부르세요. 내 말에 그녀는 수줍게 웃었다. 혼자 사니 적적하니 같이 살자. 월급도 90만 원 더 줄 테니. 돈 안 줘도 돼요? 밥만 주세요. 그녀는 어리석은 듯 웃었다. 소소는 마치 새 삶 속에서 피어난 꽃처럼 내 일상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어느 날 임설이 대보와 이보를 데리고 찾아왔다. 할머니. 아이들이 소리치자 나는 놀랐다. 임설이 울며 사과했다. 전 잘못했어요. 애들이 할머니를 그리워해요. 곽과 핏줄은 내 피도 섞인 적 없어. 내 말에 임설이 땅에 엎드렸다. 애들 키우니 엄마의 고생이 얼마나 큰지 이제야 알겠어요. 경찰을 부르자 임설은 떠났지만 다음 날 아이들을 가게에 버리고 갔다. 경찰이 아이들을 데려가자 곽평이 찾아와 소동을 피웠다. 이제야 비로소 그들의 진짜 속내를 알 것 같았다. 이 아들에 대한 기대는 이미 오래전에 접었다. 차라리 사업을 접어버리더라도 그들에게 협박당해 화해하는 건 싫었다. 감시 카메라 속에서 그는 배달 제복을 입고 화를 내며 내가 무책임하다고 몰아세우다가도 금세 눈물을 글썽이며 삶이 불공평하다고 울부짖었다. 임설과 곽대보, 곽이보 모자 셋은 끊임없이 울어대는 모습이 참 딱하게 보이긴 했다. 하지만 지금의 이 냉철함은 수없이 참고 넘기다 지쳐버린 결과물이었다. 이번에도 나는 모른 척하기로 했다. 가게 문을 닫아버렸다. 주고객층이 온라인 예약 위주인데다 단골들이 특별한 분들이라 점포 유지는 별 의미가 없었다. 곽가 식구들은 점포 앞에서 한참을 버티다가 결국 매물로 내놓아지자 발길을 끊었다. 평화로울 줄 알았는데 임설이 SNS에서 공격을 시작했다. 혼자 두 아이를 키우는 수절한 엄마로 이미지 세탁하며 날 아이들 버린 악질 시어머니로 몰아갔다. 순식간에 내 신상이 털렸다. 폭탄처럼 쏟아지는 악성 문자에 쇼샤오가 내 휴대폰 전원을 꺼버리며 말렸다. 임 할머니. 그냥 모르는 척하면 안 괴롭혀져요. 하지만 평생 참아온 서러움이 병으로 터져나왔다. 이번 중 쇼샤오가 밤낮으로 간호했다. 고마움에 사례금을 건넸더니 화를 내며 울었다. 전 할머니한테 처음으로 가족 같은 온기를 느꼈어요. 돈으로 매수하지 말아요. 눈물을 닦아주며 약속했다. 알았어. 앞으론 안 줄게. 부족할 땐 말해. 퇴원 후에도 악플은 잦아들지 않았다. 내가 직접 해명하려는 순간 쇼샤오가 제안했다. 할머니. 제가 증거 영상 편집해 드릴게요. 녹음 파일과 CCTV 영상을 올리자 여론이 뒤집혔다. 임설의 계정은 신고당해 삭제됐다. 마지막으로 올린 글은 단호했다. 자유로운 노년을 살 테니 더는 엮이지 말자. 5년간 쇼샤오와 세계 일주를 다녔다. 고향집들에서 홍차를 마시던 어느 날 노을에 물든 그녀 얼굴을 보며 말했다. 결혼은 안 할 거니? 쇼샤오가 웃으며 대꾸했다. 지금 행복한데 왜요? 진짜 운명 같은 사람 생기면 생각해 볼게요. 비밀은 있었다. 내 유산 전부를 그녀에게 남긴다는 것. 그녀는 이미 유튜버로 성공해 할머니 용돈을 챙겨주는 입장이 되었지만 곽기가 병석에서 찍은 영상은 초췌한 몰골이었다. 용서해주고 마지막이라도 보러 와달라는 비통한 목소리에 가슴이 먹먹했지만 발길을 돌렸다. 이제 모든 인연은 저 강 너머에 두기로 했다. 지금 그가 병고로 이렇게 힘들어하며 후회한다 해도 내 마음에는 조금도 동요가 없었다. 나는 곽기를 찾아가지 않았고 한 달 뒤 곽기는 죽었다. 곽평이 내 친정 식구를 통해 그를 마지막으로 보내주길 권했지만 나는 가지 않았다. 그 일 이후 곽평은 몇 년 동안 나를 찾지 않았다. 수년 후 내가 너무 늙어 걸을 수 없게 되자 샤오샤오가 휠체어를 밀어주며 산책을 시켜줬다. 문득 임설이 도로변에서 청소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온갖 풍상을 겪은 티가 팍팍 나는 온몸에서 가난의 냄새가 풍기는 여인이 되어 있었다. 들리는 바에 따르면 그녀는 곽평과 가난한 삶을 견디지 못하고 일찌감치 이혼한 뒤 다른 집으로 시집갔다. 하지만 갑자기 아이를 못 낳게 되자 새 시댁에서 쫓겨나 이혼당했다. 지금은 힘겨운 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친척들은 곽평 이야기도 종종 꺼냈는데 이혼 후 여자가 생기지 않아 두 아이를 키우려고 자비를 하다 보니 인생이 더욱 쓰러웠다. 그때 임설이 내 쪽을 돌아보더니 나를 알아챘다. 그녀의 얼굴에선 복잡한 감정이 오갔고 눈빛에는 원한이 가득했다. 하지만 난 노후 부담에서 벗어난 후반생이 너무나도 후련했다. 속이 시원할 정도로.